평창에 바람이 날아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평창을 향합니다. 평창. 당신이 평창입니다. I love you. Thank you. 아, 선생님 이거 대사잖아요.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N구 화상영어 라이브 I love you. Like a rabbit in headlights. They're stung by all your charm.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시몬스. 혼자일 때도 오뚜기 피자 함께일 때도 오뚜기 피자 축하할 때도 오뚜기 피자 완전 맛있어 피자도 오뚜기로 즐기세요. 시즌 첫 라운딩. 그 설렘의 주인공은 바로 나 와이드 앵글러. 함께 할래요? 와이드 앵글. 운전 제가 해도 되죠? 잘해요? 왜 이러세요? 운전을 조금 살살 할까봐요. 새 차라서. 많이 무서우세요? 멈췄다. 든든하구만. 올뉴 모닝.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통령 측이 제출을 거부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7일 최종 변론과 다음 달 10일 전후 선고를 앞두고 재판관 테러 조짐이 감지되자 헌재는 재판관에 대한 24시간 근접 경호에 들어갔습니다. 내란으로 들어간다. 아스팔트가 피와 눈물로 덮인다. 막말 변론을 했던 대통령 측 김평우 변호사가 기자들에게도 폭언을 쏟아내 논란이 됐습니다. 최순실 비리라는 조그마한 비리 사건을 어마어마한 국정농단이라는 해괴한 명칭의 이름을 붙여서 친박 태극기 집회에서 한 발언을 그대로 재판정에서까지 한 의도가 뭔지 짚어봅니다. 수사기간 연장이 어려워진 특검이 비선진료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이영선 행정관은 내일 오전 10시 피의자로 소환됩니다. 박 대통령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 중지를 할 방침입니다. 탄핵 선고 하루 이틀 전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청와대의 부인에도 정치권에 대통령 하야설이 퍼지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 건지 사실은 코너에서 따져봤습니다. 김정남 피살 사건 열흘 만에 북한의 첫 공식 반응이 나왔습니다. 나하고 거짓말입니다. 비방 증상이고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리 짜놓은 모략이란 황당한 주장을 폈습니다. 김정남을 살해한 여성 용의자들은 범행 전 쇼핑몰에서 예행 연습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먼저 체포된 베트남 여성은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방문했습니다.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버스 추락 사고의 원인이 오리무중입니다. 정작 블랙박스엔 사고 당시 상황이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는 3시 퇴근. 소비 촉진을 위해 일본에서 내일부터 시행하는 제도인데 우리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지 짚어봅니다. 졸업을 하루 앞둔 육군사관학교 4학년생도 3명이 퇴교 조치라는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에너지를 쓰던 자동차가 수소로 에너지를 만드는 시대로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로 향해 가면서 헌법재판소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긴장감마저 감돌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에 대한 테러 우려까지 제기되면서 헌재는 재판관 8명 전원에 대해서 24시간 근접 경호 요원을 배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한석 기자. 네, 헌법재판소에 나와 있습니다. 재판관 경호는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네, 어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최종 변론 날짜가 확정이 되면서 탄핵 심판 선고 시점도 가시화했는데 이 심판정 분위기가 갈수록 가열되니까 헌재는 어제 오전 이 경찰에 재판관들의 신변 보호를 요청했습니다. 8인 체제에서 단 한 명의 재판관이라도 빠지면 탄핵 심판 절차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8명의 재판관 모두에게 2~3명의 경찰 경호 인력이 배치됐습니다. 출퇴근을 포함해서 변론이 열리는 심판정 안에서도 24시간 근접 경호가 이루어집니다. 재판관에 대한 개별 경호는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이후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럼 재판관 경호는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선고 결과가 나온 이후가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오든 선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세력이 재판관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재판관 근접 경호는 헌재가 중단을 요구할 때까지 선고 이후에도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헌재 청사를 노린 테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청사 보안을 위한 경찰 병력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자, 헌재가 국회 측과 대통령 측의 그동안의 주장을 종합해서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제시한 날짜가 오늘입니다. 그런데 국회 측은 오늘 밤에 제출할 예정인데 대통령 측은 오늘 내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최종 서면 접수 여부에 상관없이 최종 변론을 거쳐서 다음 달 10일 전후에서 선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찬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는 국회 측과 대통령 측에 오늘까지 최종 서면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2주 동안 시간을 주면서 각자의 증거와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재판부에 서면으로 내라는 겁니다. 아직 양측 모두 헌재에 최종 서면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회 측은 오늘 밤 늦게 300쪽에 이르는 최종 서면을 접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내라고 요구한 행위 등은 대통령이 권력을 남용해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측은 최종 변론 날짜가 미뤄졌으니 최종 서면도 오늘까지 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앞으로 제출할 서면에는 정부가 공익적 목적으로 재단 설립을 지원한 것일 뿐 대통령이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담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준비 서면 제출 말고 선고 전까지 남은 공식 절차는 27일 최종 변론뿐입니다. 최종 변론 이후 보통 2주 정도 재판관 회의를 거쳐 결정문을 완성하기 때문에 탄핵 심판 선고는 8인 재판관 체제가 유지되는 다음 달 10일 전후로 예상됩니다. 만약 돌발 변수가 생겨 며칠 더 지연되면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 당일인 다음 달 13일에 선고하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오는 27일 탄핵 심판 최종 변론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출석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많다는데 대통령 본인은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하면은 대통령에게 어떤 부담이 있는지 박현석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대통령이 헌재에 출석하면 국회나 재판부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일반 증인과 달리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박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나올 경우 저쪽 증인석이 아니라 이곳 피청구인석에 변호인단과 함께 앉게 됩니다. 질문에 답변을 할 때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물론 헌재에게도 고민스러운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자신을 임명해준 대통령을 재판관들은 법대에 앉아 내려다보고 대통령은 재판부를 올려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대통령이 재판부보다 먼저 들어와 있어야 할지, 그렇다면 재판부 입장 때 일어나야 하는지 등도 정리하기 간단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박 대통령에게 본질적인 어려움은 지금껏 풀리지 않은 의혹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 행적은 물론 최순실 씨와의 특별한 관계, 연설문 작성과 인사 등 중요 국정에 왜 비선 실세의 개입을 용납했는지 등에 대해 뚜렷한 답을 내놔야 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어제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공정성을 잃었다며 재판부를 공격한 직후에 그런 재판부의 판단을 구하겠다며 직접 출석하는 모양새가 어색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헌정사상 첫 사례가 될 대통령의 심판정 출석 여부는 박 대통령의 결심에 달렸습니다. SBS 박현석입니다. 헌재 재판관 8명, 7명이 결정하면은 내란으로 들어간다. 국회는 힘이 넘치는데 약한 사람은 여자 하나다. 촛불과 태극기가 정면 충돌해서 우리나라 아스팔트길이 피와 눈물로 덮어버린다. 어제 심판정에서 김평우 변호사가 쏟아낸 말입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김 변호사의 시선은 재판관보다는 방청석 쪽을 더 향했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해야 하는 변론자 치고는 이례적입니다. 무슨 의도였는지 박하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1시간 반이 넘는 변론 대부분을 김평호 변호사는 방청석과 변론을 녹화하는 심판정 카메라 쪽으로 몸을 향한 채 진행했습니다. 연단을 등지고 발언을 이어가자 다른 변호사들이 마이크를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장의 방청객과 변론 영상을 볼 지지 세력을 향해 주장을 펼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변호사는 이미 친박 보수단체 집회에서도 연설에 나선 바 있습니다. 일개 부장검사가 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 박근혜 대통령을 고발하는 엄청난 반역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소설가 김동리 씨의 아들인 김 변호사는 경기고 서울대법대를 나와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미국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 한 달 전쯤 귀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엔 탄핵을 탄핵한다는 책도 펴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 말 외톨이 여성이라 얕본 것이 탄핵의 주된 요인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막판에 투입된 김 변호사 등 세 대리인들이 세를 집결해 재판부를 압박하는 한편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해 향후 헌재의 결정에 불복할 근거를 만들려 한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SBS 박하정입니다. 특검은 헌재보다 더 막바지입니다. 내일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비선 진료 의혹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국민적 관심사인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규명이 불가능하다고 사실상 결론 내렸습니다. 전병남 기자입니다. 특검이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부르는 건 비선 진료 의혹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입니다. 이 행정관은 비선 진료진이 청와대에 드나드는 것을 방조하고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 청문회에 끝내 나오지 않은 것도 법에 어긋난다고 봤습니다. 이 행정관은 서울 강남의 한 의상실에서 최순실 씨를 수행하며 옷으로 최 씨의 휴대전화를 닦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습니다. 그동안 특검은 이 행정관에게 여러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행정관은 불응했습니다. 비선 진료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 마무리 수사에서 꼭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몇 차례 소환 통보를 하였고 현재 출석하지 않아서 체포영장까지 받아 압박하자 이 행정관은 내일 오전 10시에 특검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의 진상을 사실상 밝힐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 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국민적 관심이 컸던 만큼 특검은 비선 진료 수사를 통해 그 실체를 규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해온 김영재 원장이 참사 당일 시술을 부인하고 있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실패하면서 수사를 더 진전시키지 못했습니다. SBS 전병남입니다. 네, 법조팀 정성엽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이제 특검 수사 기한까지 닷새 남았잖아요. 네. 뭐 거듭 질문하는 거지만 연장은 좀 어렵다고 봐야겠죠. 네, 오늘 여야 간 연장 합의 시도는 무산이 됐고요. 네.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연장 승인 여부만 남았는데 네. 특검 쪽에서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여권에서 연장안 승인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황 대행이 그걸 거스르면서까지 결단을 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닷새 짧은 기간 수사 정리를 좀 잘 해야겠군요, 그럼. 그렇습니다. 이 특검이 이제 이미 재판에 넘긴 사람이 꽤 됩니다. 그리고 또 이재용 부회장처럼 구속은 했지만 아직 재판에 안 넘긴 사람도 있습니다. 네. 재판에 넘겨야 되겠죠. 또 애초부터 불구속 기소를 하겠다고 마음먹은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이 특검의 역할이라는 게 수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 재판을 해서 유죄를 받기까지거든요. 네. 이거를 법률용어로 공소유지라고 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근데 특검이 오늘 지금 말한 공소 유지를 위해서 검사들 일부를 남겨둬야 한다, 특검에 이런 말을 했는데 어떤 의미입니까? 이 현행 특검법상에는 특검하고 특검보는 공소 유지까지 책임지라고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파견 검사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특검에서도 이 공소 유지는 특검과 특검보의 그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수사 범위도 넓고 수사 내용도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특검과 특검보에게 그걸 전부 다 감당하려 하기에는 좀 역부족입니다. 실제로 이 역대 특검팀에서 기소한 사건의 재판에서 보면 그 피고인이나 아니면 주요 증인들이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어도 이 특검보가 적절히 대응을 못해서 무죄가 나는 그런 상황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특검법 연장안에서는 파견 검사도 이 재판을 위해서
남겨놓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남아있는 것은 특검이 말 그대로 법무부에 요청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법무부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는 지금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검사들을 그냥 다 남게 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특검이 대통령에 대해서 조건부 기소 중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 중이지만 현역 대통령은 형사소추의 대상이 아닙니다. 네. 이 특검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수수자로 보고는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어떤 처분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특검이 언급한 이 기소 중지라는 것은 임시 처분인데요. 뭐 지금은 수사를 중지하지만 나중에 신분이 바뀌면 뭐 구속 여부나 아니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상태로 수사가 이 특검 수사가 끝이 나면 이 역할은 검찰이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선고 직전에 전격 하야하는 시나리오가 있다. 탄핵 심판을 앞두고 정치권에 이런 설이 다시 번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자진 하야설, 사실은 코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세영 기자, 네. 탄핵 선고가 내려지기 하루 이틀 전에 대통령이 먼저 하야를 선언을 한다. 네. 이게 뭐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네, 청와대는 일단 전면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전혀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찝찝한 상태인데요. 이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가 청와대랑 교감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뭔가 있는데 얘기하기가 좀 그렇다 이렇게 말을 흐렸습니다. 예. 국회 소추위원단도 어제 탄핵 심판이 끝난 뒤에 브리핑 자리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죠.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을 피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하야하는 시나리오로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데 이 설대로 대통령이 탄핵 심판 전에 하야하는 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까? 네, 일단 국회법을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국회법을 보면 탄핵 소추가 의결된 공무원은 사표를 내도 임명권자가 수리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뭐 장관, 총리 이런 자리인데요. 임명권자 대통령하고는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은데. 네, 박 대통령 본인이 임명권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하에는 적용되지가 않는 규정이고요. 또 하야를 금지하고 있는 명문 규정이 있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또 현실적으로는 대통령이 내가 물러나겠다 하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그래서 탄핵 소추가 진행 중이라고 해도 하야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결국 법적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행위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자, 그럼 만약에 실제로 대통령이 탄핵 직전에 하야를 하면은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헌법재판소법에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이게 뭐 자동으로 중지된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근데 하야를 한다고 심판이 자동으로 중지되느냐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거짓이고요. 다만 이제 헌재 선고 전에 공무원이 파면됐을 경우에는 헌재가 기각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이제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네. 여기서 이 공무원 파면이라는 거는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하야하고는 뭐 전혀 다르다고 그렇죠. 봐야겠죠. 예. 자, 그런데 지금 기각이라는 표현도 썼지만 기각도 있고 각하도 있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구분을 해볼까요? 뭐 기각은 쉽게 말씀드리면 박 대통령이 승소한다는 얘기입니다. 대통령직을 유지한다는 얘기고요. 탄핵이 맞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렇죠. 이제 각하는 탄핵 여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내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뭐 심판할 만한 사안 자체가 안 될 경우에 각하 결정을 내리고요. 인용은 이제 헌법재판소가 국회 탄핵 소추를 받아들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탄핵 조기 하야설이라는 게 네. 대통령이 먼저 하야를 함으로 해서 기각이나 각하를 이끌어낸다. 뭐 네. 이게 목적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이미 물러난 대통령을 탄핵한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하니까 아무래도 인용보다는 기각이나 각하 결정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이제 이런 네. 얘기고요. 이게 헌재가 결정하는 시스템을 보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도 아닌 게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용,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사람이 3명, 그리고 기각, 탄핵 반대가 2명, 그리고 이거는 심판할 거리가 안 된다. 각하가 3명이라고 할 때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 그래요? 대통령 손을 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박 대통령이 자진 하야를 한다. 네. 그럴 경우에 뭐 탄핵 여부와 무관하게 탄핵되는 거하고 자진 하야하는 경우하고 대통령 퇴임 이후에 어떤 그 예우나 뭐 이런 거에 달라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네, 전혀 다릅니다. 이 자진 하야할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이 받을 수 있는 예우를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일단 경호와 경비가 있고요. 그리고 비서진 3명,
운전기사 그리고 무상진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도 이제 현직 대통령 연봉의 95%를 받는데요. 그게 한 달에 한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탄핵이 될 경우에는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예우가 다 박탈이 되게 되고요. 또 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 나중에 이제 재판에 넘겨져서 이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도 이 예우가 경호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 박탈이 됩니다. 뭐 박 기자가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조기 하야 카드 과연 진짜 쓸까요? 네, 그 뭐 거의 마지막 카드라고 봐야 되는데요. 하야를 근데 말로만 선언하는 것과 이게 법적인 효력이 있게 실행하는 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일단 박 대통령이 선고에 임박해서 하야를 전격 말로 선언만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헌재가 기각이나 각하를 유도를 이제 하게 된다는 거고요. 그 뒤에 박 대통령이 말을 바꿔서 다시 버티기에 들어간다. 이런 카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배제할 수 없는 정도겠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제 헌재가 하야한다더니 안 하네 하고 탄핵권을 다시 재상정할 수 있느냐 이제 그것도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법대 이제 한인섭 교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려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네. 이런 문제 제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하야 선언을 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헌재가 반드시 최종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잘 들었습니다. 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이른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해서 가족과 쇼핑이나 의식을 하게 하자는 겁니다. 현실성이 있는 건지 잠시 뒤에 알아봅니다. 네, 김정남 피살 사건 속보입니다. 북한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중앙정부 차원의 첫 공식 반응을 내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정부가 미리 짜놓은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관을 통해서만 대응하던 북한이 열흘 만에 내놓은 첫 공식 반응은 암살 사건에 대한 전면 부인이었습니다. 조선법률가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김정남은 심장 쇼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부검할 필요가 없는데도 말레이시아 측이 부검을 강행했다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정남이 외교 여권 소지자로 치외법권 대상인데도 부검을 강행한 것은 자주권 침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남한 당국이 미리 대본까지 짜놓은 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사건을 자신들은 전혀 무관하다는 쪽으로 몰고 가면서 영구 미지화시키는 그런 방향을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담화에서 김정남의 이름을 언급하는 대신 공화국 공민이라고만 지칭했습니다. 또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만 담화를 발표했을 뿐 북한 주민들이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에는 담화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죽었다는 사실을 최대한 감추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대외 창구인 외무성 대신 조선법률가위원회라는 단체를 내세운 것도 암살이라는 본질 대신 외교적 권리를 침해당했다는 법적 논리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억지 주장이자 궤변이라며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또 말레이시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말레이 경찰이 용의자로 북한 외교관을 지목한 데 대해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 정부는 북한은 깡패 국가라면서 수사 협조를 압박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임상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 대사관은 이등서기관 형광성을 용의자로 지목한 말레이시아 경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우리 이 외교관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하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비방 증상이고 우리 인정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말레이시아에 체류하고 있는 형광성과 고려항공 직원 김우길에 대한 조사 협조를 재차 압박했습니다. If you have nothing to hide, if you don't have to be afraid. You should cooperate. 면책 특권이 없는 김우길에 대해선 협조하지 않으면 체포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관이 형광성은 물론 김우길도 대사관이 숨겼을 것으로 이곳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그간 북한의 공작 거점이었고 외화벌이의 주요 무대가 되었습니다. 돈독한 관계를 보여주듯 쿠알라룸푸르의 유명 대학은
막 곤지에 오른 김정은에게 박사학위까지 줬습니다. 북한 학생을 비롯해 많은 외국 유학생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서는 지난 2013년 김정은에게 명예 경제학 박사학위를 수여했습니다. Everybody knows that? Well, no. No, the ambassador collected the award on behalf. The ceremony maybe But I believe in the embassy. embassy.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고 있습니다. 여권 정치 세력 30여 명은 북한 대사관이 명백하게 주권과 사법권을 침해했고 주제넘게도 허용할 수 없는 선을 넘어 말레이시아를 모욕했다며 대사관에 항의 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세리 나스리 아지즈 문화관광부 장관은 북한은 국제법을 아예 지키지 않는 깡패 국가라고 비난했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말레이시아 정부가 강철 북한 대사를 추방하고 평양의 대사관을 폐쇄하는 방안까지 검토할 거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서 SBS 임상범입니다. 김정남 암살 용의자로 가장 먼저 체포된 베트남 국적 여성 도안 티 흐엉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여성과 함께 김정남을 직접 공격한 인물이죠. 그동안 몰래카메라 형식의 방송 촬영인 줄 알고 가담했다 이런 주장을 해왔는데 흐엉의 과거 행적으로 보이는 영상들이 속속 공개되고 있습니다. 연예인 지망생으로 한류와 한국에 대한 관심도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김아영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지난해 6월 베트남에서 열린 한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영상입니다. Ok. Chị nghe mấy câu là chị có thể biết là khả năng ca hát của em như thế nào rồi. 1라운드에서 떨어진 화면 속 이 여성, 말레이 당국에 체포된 도안티 흐엉으로 추정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도 역시 흐엉으로 보이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말레이 수사당국이 그녀의 직업을 연예계 종사자라고 한 것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장면들입니다. Nationality, Vietnamese, 28 years old. Occupation, an entertainment outlet employee. 흐엉은 한국과 한류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SNS 친구 상당수가 한국인인데다 한글 자음을 써서 웃음 표시를 하고 비빔밥 사진도 올렸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도를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흐엉은 쿠알라룸푸르 공원 쇼핑몰을 다니며 김정남 습격 예행 연습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전히 몰래카메라나 패러디 영상을 찍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그녀의 과거 행적과 관련된 영상들이 이번 사건과 어떻게 관련돼 있는지 말레이시아 수사당국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어제 충북 단양에서 발생한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버스 추락 사고의 원인이 오리무중입니다. 잘 달리던 버스가 왜 갑자기 가드레일을 뚫고 나가 추락했는지 여러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버스 블랙박스엔 당시 상황이 전혀 찍히지 않았습니다. 김종훈 기자입니다. 사고를 당한 학생 대부분은 갑자기 버스가 휘청거렸다고 증언합니다. 차가 소리 같은 거 안 났는데 그냥 갑자기 훅 돌아간대요. 한 2바퀴 정도 돌았던 것 같은데. 당시 상황을 재구성해보면 중앙고속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무슨 일인지 갑자기 방향을 틀면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중앙분리대로 돌진한 뒤 다시 튕겨져 나가 가드레일을 뚫고 5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경찰이 블랙박스를 회수했지만 사고 당시 상황은 전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가 메모리가 꽉 차 있어요. 사고 난 때 그 출발할 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도 찍힌 게 없고요. 어제 사고로 버스 기사가 목숨을 잃으면서 사고 원인은 오리무중인 상태. 경찰은 혹시 버스가 빗길에 미끄러진 건지 버스 기사가 졸음운전을 한 건 아닌지 모든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갑자기 튀어나온 야생동물을 피하려던 게 아니냐는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여기 원래 많은데 짐승이 원래 많은데. 아 여기가요? 돼지도 많이 나오고 고라니도 많이 나오는 데인데. 큰 사고였음에도 버스에 타고 있던 금호공대 신입생 44명은 중상 4명을 빼곤 가벼운 상처를 입는 데 그쳤습니다. 사고 버스 내부입니다. 여길 보시면 이 학생이 안전벨트를 맨 상태에서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안전벨트 자체도 깨져버린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저기 학생들이 사고 당시에 벨트를 매고 있었던 흔적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 덕분에 큰 사고에도 학생들의 피해는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대책본부를 꾸린 금호공대는 앞으로는 외부에서 진행하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정훈입니다.
부산의 한 공장에서 175톤짜리 대형 변압기가 공중에서 추락해 직원 2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KNN 주우진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변압기를 들어올리고 밑에 깔린 직원들을 응급처치합니다. 오늘 낮 12시쯤 부산의 한 변압기 제조 공장에서 크레인에 매달려 있던 175톤 무게의 변압기가 20m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변압기 아래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직원 4명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36살 남모 씨 등 2명이 숨졌고 다른 2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무거운 변압기 탓에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변압기와 연결된 크레인 로프가 끊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로프 하중이라든지 작업자의 과실이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국가수와 협의해서 현장검증 등으로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는 부산의 한 공장에서 1톤짜리 선박용 통신 장비가 쓰러졌습니다. 직원 2명을 덮쳤고 이 가운데 1명이 숨졌습니다. 작업장 내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주진입니다. 한 번 쏘면 수박이 산산조각 날 정도로 강력한 이 총기는 폭발물 분쇄기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테러를 막겠다며 전국의 공항에서 오래전부터 수입해 보유하고 있는데요. SBS 취재 결과 공기업인 공항공사가 총기나 탄약 소지 허가도 없이 이 총기를 불법 보유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동 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화약을 터뜨리면 초당 250m 속도로 고무 탄두가 발사되는 총기입니다. 이때 물폭탄이 함께 발사됩니다. 만약 폭발물이 설치돼 있다면 이 폭발물의 성능을 무력화할 수 있어 주로 대테러용으로 사용됩니다.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험해봤습니다. 수박이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단단한 여행용 가방 역시 구멍이 뚫립니다. 사람의 이 물폭탄을 맞는다면 엄청난 상처를 입을 수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난 2002년부터 이 총기를 폭발물 분쇄기라는 이름으로 유럽에서 들여와 사용해왔습니다. 방금 위력 실험에서 보셨다시피 분쇄기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사실상 총포에 가깝습니다. 경찰은 이 폭발물 분쇄기가 화약을 이용한 무기인 만큼 당연히 총기류라고 규정했습니다. 현행법상 총기나 탄약을 거래할 땐 반드시 허가증이 있어야 하는데 공항공사와 수입업체 모두 아무런 허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영하는 사람들조차도 이걸 총을 소유하는 소지 허가조차도 없기 때문에 불법 무기가 돼 있는 거죠. 더욱이 폭발물 분쇄기를 사용하는 공항 소속 민간 폭발물 처리반조차 총기 사용 허가증뿐만 아니라 폭발물 처리 자격증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총기 허가 소지증을 이웃에서 갖고 계세요? 안 갖고 있습니다. 화약용 허가 소지증 갖고 계세요? 결국 불법으로 들여온 총기를 가지고 폭발물 처리 자격증도 없는 요원들이 대테러 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행용 가방까지 뚫리던데 그 실험 직접 참관해보니 어떻던가요? 네, 이게 실험 전에 몇 번이나 주의사항을 들었는데도 막상 근거리에서 지켜보려니까 좀 겁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폭발 소리 때문에 귀가 좀 멍멍했고요. 땅도 조금 흔들릴 정도였습니다. 도대체 이 총기에다 누가 분쇄기라는 이름을 붙였을까 좀 황당했습니다. 네, 총기류 안전을 담당하는 게 경찰인데 그동안 조치를 취한 게 없습니까? 네, 저도 좀 그게 답답합니다. 경찰은 틈만 나면 국민 개개인을 상대로 불법 무기를 자진 신고해라 이렇게 단속을 벌이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공기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었던 셈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취재를 시작하고 나서야 경찰은 공항공사가 이 불법 총기를 갖고 있다는 걸 알았다 이렇게 털어놨거든요. 경찰은 그래서 조만간 이 총기를 모두 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졸업을 딱 하루 앞두고 4학년생도 3명이 오늘 퇴교 조치됐습니다. 성매매 때문입니다. 강청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육군사관학교 내부 전산망에 익명의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졸업을 앞둔 4학년생도 3명이 성매매를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조사에 나선 육사는 3명 가운데 2명이 지난 4일 서울 강남역 근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돈만 냈을 뿐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현장에 없었던 다른 한 명은 성매매 비용 15만 원을 계좌이체를 통해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형사 입건된 이 3명을 퇴교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육사는 내일 생도 졸업과 임관식을 앞두고 많은 고민을 했지만 법과 규정에 따라 강력하게 처리하기로 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는 겁니다. 돈을 빌려준 생도도 성매매 비용임을 알고 빌려줬고 이 역시 현행법 위반이기 때문에 퇴교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임관이 취소된 생도는 민간인 신분이 되기 때문에 병이나 부사관으로 군복무를 마쳐야 합니다. 육군 기준으로 병으로 입대할 경우 사관 생도로 군사훈련한 7개월을 빼고 14개월을 병장으로 근무하고 전역합니다. SBS 강청원입니다. 우리 외교부가 일본 총경사관 앞에 있는 부산 소녀상을 이전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서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위치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부가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된 지역인 부산, 동구 등 관련 지자체에 공문을 보낸 것은 지난 14일입니다. 일본 총영사관 앞은 소녀상을 설치하기에 적절치 않은 곳이니 옮기는 방안에 대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는 공문이었습니다. 국제 예약 및 관행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대사관 근처 소녀상도 방금 말씀하신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외교부가 공문을 보낸 것은 일본 대사가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자국으로 돌아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그 정도는 어림없다는 반응입니다. 今後に対し粘り強くあらゆる機会を通じて慰安婦像の問題を含め合意の着実な実施を求めていきたい。 실제 이전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부산 동구청은 소녀상 철거나 이전은 없다고 한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시민단체들도 어느 나라 외교부냐고 반발했습니다. 외교부의 공문 발송은 소녀상 설치는 민간이 한 일이라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고 해온 기존 입장에서도 벗어난 것입니다. SBS 양만희입니다. 북한이 이례적으로 중국을 대놓고 비방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실행하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 게 직접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너절한 처사, 유치한 셈법이라는 기사에서 친선적 이웃이라는 주변 나라가 비인도적 조치들을 서슴없이 취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유엔 결의안을 구실로 인민생활과 관련된 대외 무역을 완전히 막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중국의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겨냥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18일부터 북한산 석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안보리 2321호 결의에서 정한 북한 석탄 수입량 상한선에 근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이 지난 12일 북극성 2호 발사를 비판한 것도 거론하면서 대국이라고 자처하는 나라가 줏대도 없이 미국의 장단에 춤을 추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유엔 제재를 실행한 데 대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쏟아낸 겁니다.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북한이 최근 국경 지역에서 북중 관계가 최악이니 파국을 준비하라며 자강력으로 강성대국을 이뤄야 한다는 강연을 실시했다고 전했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충북 음성군에서 어제 새벽 60대 남성이 뺑소니 사고로 숨졌는데 경찰이 극적으로 가해 차량을 찾아냈습니다. 현장에 남아있던 깨진 조각과 경찰관의 매 눈 덕분이었습니다. CJB 김다희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음성군 금왕읍의 한적한 도로를 달리던 SUV 차량이 갑자기 나타난 보행자를 미처 피하지 못합니다. SUV 운전자는 구호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고 차량의 지인 68살 이모 씨는 그대로 숨졌습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아서 뒤를 세워보고 이래 보니까는 이제 머리에서 피도 나고 막 그래서 신고하게 됐어요. 뺑소니 사고가 발생한 이 도로는 인적이 드물고 차량 통행도 적은 데다 CCTV마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일한 단서는 깨진 SUV 전조등. 경찰은 모래밭에 바늘 찾기 격으로 주변 수색에 나섭니다. 그런데 사고 현장에서 5km 떨어진 곳을 달리던 순찰차 앞으로 반대 차선에서 전조등이 깨진 스포티지 차량이 지나갑니다. 이 찰나의 순간을 경찰관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끊었어. 추격 끝에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사고 현장 인근에 사는 76살 안모 씨.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동물을 친 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차를 타고 주행을 하다가 반대 방면에서 이제 마주오던 차, 교행하는 차, 우측, 그러니까 조수석 전조등이 파손된 걸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차가 용의 차량 같다. 저 차다. 경찰은 안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CJB 뉴스 김다혜입니다. 소비 부진으로 경제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도 지금 우리와 고민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매달 마지막 금요일은 오후 3시에 퇴근하자는 이른바 프리미엄 금요일 제도를 이번 주부터 도입합니다. 도쿄 최호원 특파원입니다. 일본 정부가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만든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홍보 영상입니다. 知らんのあれですよ月末の金曜日は仕事早く上がってフライデーなプレミアムにしようってことか惜しいな丸逆やなプレミアムなフライデー 매달 마지막 금요일에는 오후 3시에 일찌감치 퇴근해서 돈을 쓰라는 취지입니다. 55%でございます 2.5 日旅でございますアフター3エンタメです 기업들에겐 아직 의무가 아닌 권장 사안이긴 하지만 일본 내에선 기대가 적지 않습니다. プレミアムフライデー取れる人が全員取ったと仮定すればですね、1回あたり1236億円の消費押し上げ効果あるんですけど、大企業だけ、実施したらとなると効果は135億円になるんですね。 한 발 더 나가 주 3일 휴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金曜日は子供の習い事がありますんで、スイミングだったりとか 이 제도가 정착하기 위한 핵심 관건은 기업 입장에선 생산성이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선 월급이 유지돼야 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사흘을 쉬는 직원은 이틀을 쉬는 직원보다 더 일찍 출근하고 더 늦게 퇴근합니다. 待遇そのものについてはお休み数は変わるんですけども同じになります。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시행이 당장 내일로 다가왔지만 장기간 근로에 익숙한 일본 기업 문화에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도쿄에서 SBS 최호원입니다. 경제부 정우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정 기자, 지금 방금 보니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프리미엄 금요일 제도, 우리 정부도 뭐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정부가 발표한 내수 활성화 방안 중에 하나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금 일본은 3시죠. 우리는 2시간 먼저 퇴근해서 가족들과 쇼핑, 외식, 그러니까 돈을 좀 써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그 얼어붙은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늦게까지 일하는 우리의 고질적인 관행이 구조적으로 어떻게 소비를 제약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2시간 먼저 퇴근이면 4시 퇴근 얘기가 그러니까 6시 퇴근이면 4시겠죠. 4시 퇴근. 직장인들 뭐 반응 좀 들어봤습니까? 네, 과연 눈치 보지 않고 일찍 퇴근하는 게 실행 가능할까? 그게 문제죠. 네, 사실. 직장인들 직접 만나봤습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요일 날 2시간 일찍 퇴근이 가능할까요? 2시간 일찍 출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시간 일찍 퇴근은 불가능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제 막상 실행돼도 회사에서 눈치 보고 그러다 보면은 못할 것 같아가지고. 뭐 예상했던 대로 반응이 부정적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낮다는 겁니다. 이걸 사실 민간에 강제할 수는 없을 거고요. 일을 쌓아두고 자기 혼자 일찍 퇴근하는 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의구심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에 일찍 퇴근하는 대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하루 30분씩 더 일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결국 조삼모사다. 예. 그러니까 그 전체 근로 시간은 맞추는 겁니다. 그리고 또 평일 야근만 그래서 늘어날 것이 아니냐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많았습니다.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네요. 네. 그리고 역시 내수 활성화 대책 중에 하나인데 오는 5월 뭐 그 징검다리가 길잖아요, 연휴가. 그거를 아예 9일 연휴로 지정하는 방안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텐데요. 지금 5월 달력을 보시면 석가탄신일과 어린이날 사이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면 최장 9일 이렇게 황금 연휴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면서 오늘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에도 이건 집어넣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5월에 조기 대선 같은 정치적인 불확실성 그런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게 내수 활성화 대책에 포함이 안 됐다면은 지금 내수 절벽 해소 참 고민스러운 일인데 별 방법이 없는 건가요? 지금 소비 심리가 7년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 심플합니다. 쓸 돈이 없어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매력이 늘어나지 않는데 쓸 시간을 주고 휴일을 늘린다고 해서 과연 돈을 많이 쓸 것이냐?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가 소득을 만들고 그 소득이 소비로 이어지는 좀 더 큰 그림의 선순환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고민입니다. 항상 원론은 뭐 다 알고 있는 건데 말이죠. 수고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대선 선두주자여서 그런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에게 곤혹스러운 일이 잇따라 생겼습니다. 테러 첩보가 입수됐는가 하면 당선을 가정한 가짜 내각 명단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한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대한 테러가 있을 거란 첩보가 입수됐다고 문 전 대표 캠프가 밝혔습니다. 복수의 제보를 받았는데 구체적인 일시와 이름까지 적혀 있어서 장난은 아닌 걸로 판단했습니다. 실제 인터넷상에 청년 암살단을 모집한다는 문자 메시지가 나돌았는데 문 전 대표를 노렸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표 캠프는 경찰에 경호 요청을 하는 대신 자체 경호 인력을 배치했습니다. 테러설에 이어 SNS상에 문재인 정부 내각 청와대란 제목의 괴문서가 급속히 유포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에 누가 될 거란 내용인데 캠프 고위 관계자와 문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문 전 대표 측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최초 유포자를 수사 의뢰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빨리 대처하지 않아 사실로 받아들여질 경우 불필요한 오해나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탄핵 국면에서 마치 대통령이 다 된 것처럼 행동한다는 공세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걸로 풀이됩니다. SBS 한정원입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은 경제 공약에 집중했습니다. 문재인, 유승민 두 주자는 경제적 약자 보호 대책을, 이재명 성남시장은 경제 범죄로 거둔 수익 몰수를 약속했습니다. 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통시장을 찾은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는 카드 수수료 1%로 인하, 상가 임대료 인상폭 제한 같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정책을 내놨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 위주 경제 정책을 완전히 뜯어고쳐 소상공인, 자영업 사장님들의 소득을 늘리는 정책에 집중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을 주장한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비정규직 대폭 축소와 3년한 최저시급 10,000원 달성을 약속했습니다. 경제, 복지, 노동, 교육, 보육, 주택, 의료 이런 분야는 저는 보수 진보를 저는 정말 따지지 않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촛불혁명 완수 정책을 내놓고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정경유착 범죄 수익 환수를 약속했습니다. 그들이 취한 직간접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서 마지막 1원까지 환수하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에 맞서 전문가 700명의 지지자 모임을 발족시킨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는 일자리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산업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우클릭 논란 속 안희정 충남지사는 협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도 적폐고리를 확실하게 끊고 가겠다며 민주당 지지층에 호소했습니다. SBS 김정윤입니다. 지난해 유럽 골프 투어 신인왕에 올랐던 왕정훈 선수가 올해는 미국 PGA 투어도 정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왕정훈은 지난해 유럽 투어에 혜성처럼 등장해 역대 최연소로 2주 연속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올해도 벌써 1승을 올려 세계 랭킹 50위 이내 자격으로 다음 주부터는 미국 PGA 투어에도 출전해 우승에 도전합니다. 세계 랭킹 목표는 10위권 안에 진입하는 게 목표. 올해는 2승 이상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PGA에서 한다고 하면 더욱 좋겠죠. 찬바람이 매서운 하루였습니다. 반짝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만 견디시면 되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도로 오늘보다 낮게 출발하겠지만 낮부터는 기온이 오름세로 돌아서겠습니다. 다가오는 2월의 마지막 주말에도 온화한 늦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음 달에도 일시적으로 몇 번의 반짝 추위가 있을 거란 올봄 날씨 전망이 나왔습니다. 4월에는 다소 많은 비가 내리겠고 5월부터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중부와 경북 내륙은 낮 한때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영서 남부지방은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경북 내륙으로는 또다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내일 아침까지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참 변덕스러운 날씨였는데요. 다음 주는 맑은 날이 많겠고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대통령 대리인 김평우 변호사가 재판관들이 약한 여자 편을 안 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은 대통령이 약하기는커녕 너무 강해서 다들 꼼짝 못하다 보니까 생긴 문제라는 게 다수 의견입니다. 김 변호사는 또 여자 대통령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남자들은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여자든 남자든 국민이 대통령을 지켜주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국민을 지켜주는 것 아닌가요?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